2021년 7월 달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때부터 난폭 운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폭언하고 욕설하고 막 8월 말쯤인가 손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몸을 때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좀 강도가 심해져서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잡아당겨서 내팽개치거나 이런 것들 하고, 다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의견을 얘기해도 안 되고 해서 한 번 너무 계속 때리길래 제가 한 번은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때 칼을 들고 막 저한테 위협을 하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한때 총신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했던 A씨입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로 올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해자 신대원생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신고 2달이 지나도록 심의는커녕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법원은 2022년 8월 B에게 A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B는 학교에서 스토킹을 하는 등 A에 대한 가해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지난해 9월 폭행, 협박, 특수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를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A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기반세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를 대리해 총신대 성희롱 성폭력 고충창구와 신대원 학생지도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A는 B가 합당한 회계와 치료 없이 목회자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마땅한 지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폭력은 사실은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가해자가 정말 회개하고 그 사람도 책임을 지고 학교도 책임을 지고 징계도 해야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피해자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 대응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기반세는 진정을 넣은 후 총신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사건을 다시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신고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총신대 홈페이지에는 상담인권센터 산하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창구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아내 구타 등이 포함된다며 피해자 A의 사건이 신고 접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조건도 안내하고 있어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A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했는데요. 이는 홈페이지나 관련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사건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학교 찾아가는 것만 해도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당했지만 제가 안 가면 안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갔죠. 피해자분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대리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피해자가 직접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압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학교 안에서 이런 공식 절차 안에서 해결하기 원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안내된 제도대로 운영되지 않은,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실제로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사건을 재신고한 후 한 달여가 지난 12월 20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이 인권센터의 관할 범위를 벗어났고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는 적합하지 않으며 신대원 징계는 신대원 학생처와 교수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징계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고 정도죠. 저희가 처음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징계 이런 원하시는 바를 하려면 신대원에 관련된 기구가 있으니 거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신대원 학생지도위원회도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방관해 왔습니다. 가정법원에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고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법리적 검토 진행 중이었었고,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겠죠.
신대원 교수회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가해자의 졸업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결과가 졸업 이후인 2월이 지나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뉴스엔조이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신대원생을 아무런 제재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됐고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는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은 좀 빠듯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졸업하면은 뭐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교단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 관계가 되겠죠. 정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위에 또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B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 B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지에 나갈 계획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번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뭐 선교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에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사탄난 자녀들도 꽤 많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사탄 나면은 선교지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총신대 신대원생은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신분으로 노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습니다. 뉴스엔조이는 B가 속한 예장합동 함남노회에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노회에서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졸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노회가 조치되면 노회가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죠.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면 해외 선교를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노회에서는 뭐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계획을 타고 나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전탈수도 못 잡는데. 총신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했던 A는 주변 교수와 직원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병원에서 이제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죠. 집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화나게 하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 다시 들어가서 맞으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따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전 재계약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원장님 말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들어갔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맞게 된 거고. 그 사람이 학교에 찾아와서 막 힘빼 부리고 막 도망가고 하는 걸 봤어요. 큰소리가 나니까 보고서 외면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14년 동안 사랑했던 학교인데 정말 종신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학교를 많이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그러니까 내 피해 당한 사실을 부정한 것 같죠. 여성의 전화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살해된 여성이 86명, 살인 미수에서 살아남은 여성이 22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17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죽거나 혹은 살해 위협을 당한 그런 폭력이 우리의 이제 현실 과정인 거죠. 그렇게 나는 삶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던 그 공동체에서 이 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규정, 정식적인 절차 안에서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서로 우리는 징계 권한이 없어. 혹은 이거는 가정의 문제니까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니야 라고 회피하면서 피해자는 그러면 어디에도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오히려 공동체를 잃고 자기가 오래 일하던, 오래 공부하던 곳에서 자리를 그냥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요. 이렇듯 총신대학교가 아내폭력 스토킹을 저지른 신학대학원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다루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사자 외 대리인 신고는 받지 않고 신고한다고 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신대는 2022년 9월 대학인권센터를 신설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창구를 대학인권센터와 통합했습니다. 교육부는 인권센터와 고충창구를 일원화 하더라도 그 기능을 약화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신대는 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사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총신대는 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24일 규정을 개정해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만 남겨두고 그 아래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구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장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또는 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그 결과 인권센터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 운영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인권센터는 이 규정을 신고인,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해 사안을 조사할지 심의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이를 형사사건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성폭력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심의 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 접수할 때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편 쪽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 가해자의 얘기를 들어본다고? 그럼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비중 있게 듣는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권센터의 존재 목적은 자기 목소리를 더 내지 못하는 사람 혹은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권센터나 혹은 이 학교의 처사가 저는 객관적이지 않다, 중립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신대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 창구를 상담 인권센터와 통합하면서도 전문성,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권센터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책임연구원 1명뿐인데요. 직원 1명에게 상담 인권센터와 고충창구 업무를 모두 떠맡긴 셈입니다. 피해자 A의 경우 상담을 요청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총신대에는 상담 인권센터 규정 외에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고충창구가 성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시에는 일주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희롱 성폭력 고충창구는 인권센터와 통합됐지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총신대도 이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고충창구가 상담 인권센터에 통합됐기 때문에 센터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옛날 규정이에요, 그거는. 새로 인권센터가 생기면서 그 규정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홈페이지상에. 저희가 통폐합된 지가 올해 초에 돼서 아마 이제 그런 규정이라든지 미비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사라지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제 잘 몰라서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고충창구는 인권센터와 통합한 것이지 폐합된 것은 아닙니다. 뉴스엔조이는 허 교수에게 고충창구가 인권센터에 귀속된 뒤 이제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이유,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총신대는 2019년 10월 교수들의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이 불거지며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 5명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재발 방지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20년 2월 성폭력 예방센터가 직제 규정에 생겼지만 이름이 바뀐 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가 2023년 9월 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총신대는 오래전부터 교내 성폭력에 대응하는 규정과 기관을 마련해 놓고 있었지만 여성 인권이 부각되던 지난 몇 년 사이 오히려 퇴행의 길을 밟았는데요. 2019년 교수들의 성희롱 사건이 대대적으로 불거졌는데도 결국에는 성폭력 대응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 A는 학교의 미비한 사건 처리 규정과 절차로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혼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대로 저를 그렇게 마구 대하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피해자를 대리한 기반세는 총신대 인권센터가 성폭력 대책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음에도 이 규정대로 왜 되지 않느냐 설명해 달라고 해도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그리고 나중에는 피해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공격적인 것들로 되게 받아들이는 의사소통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건 단지 의사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되게 감수성을 보여준다. 인권센터가 되게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핑계로 오히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게 다루고 회피하고 방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위축감과 억압을 받는 것들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총신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에도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총신대라고 하는 곳은 목회자라고 하는 자원을 길러내고 이게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서도 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정폭력 범죄 사안을 교육생이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개인의 일이거나 뭐 아직 이혼소송 중인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뭐 적어도 학내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좀 책임있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총신대학교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도 사건을 외면했고,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했던 피해자는 학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해결하라. 부부 사이 일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총신대. 목회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라면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